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 재앙. 재앙은 만입니다. 재앙만. 재앙찬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어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재앙찬에 제 이름은 없다고. 그렇지. 순전히 여기를 위한 용어라고 제가 그게 맞았지 또. 살짝 비켜갔는데 이번에 어김없이 재앙만입니다. 저는 6경기에서 단 하나 적중을 했고 창 기자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는 역올킬. 나 그때 딱 토요일 날 경기 딱 하고 나서 또? 그럼 내가 보니까 15경기 중에 2개 맞춘 거더라고 그때까지. 그 누가 기억 나왔던데? 진정한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까지 안 맞나? 다 비켜갔지. 진정한 기부천사. 네. 하지만 일요일 날 약간 빛이 지금 들어왔어요. 네. 지금 마지막에 PK 인천전 내줄 뻔했는데 그렇죠. 안 내주고 최철원 실수 있고 지금 창 기자를 위한 기운이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라운드 한번 저도 기대를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국.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사실. 있지. 다음 A매치 전에 펼쳐지는 마지막 라운드에는 한번 올킬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신 분이 상당히 네, 많았는데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외로 역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축구인들 중에도 이제 괜찮냐 전화 오시는 분도 많았고 아직 살짝 아프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전과 같은 고통은 많이 사라졌으니까 열심히 방송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컸어요. 대전에서 뛰지도 않은 이현식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프구나. 나도 몰랐어. 나 분명 이진현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와 그렇게 아팠습니다. 아프니까 봐준다. 그러니까요. 자, 반가운 비서 코쌤 추위에도 3라운드 뜨거웠습니다. 재밌었던 경기가 많았던 3라운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습니다. 대전 포항전이었고요.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라고 말했던 이민성 감독. 그리고 승점 3점의 의미를 갖는 경기였다라고 말한 김기동 감독. 이 말 사이에 이날 결과에 대한 양팀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대0이지만 포항이 많은 것을 얻었던 결과고요. 선발 라인업부터 보면 이날 가장 눈길을 끈 주세종의 빈자리에는 임덕근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현식도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죠. 포항은 지난 라인업에서 백성동이 빠지고 완델손이 첫 출전한 것이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경기는 하창래 퇴장 전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전 이진현을 한 칸 올려서 이현식과 더블 플레이메이커 체제로 경기를 운영했죠. 이 형태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오히려 대전이 우위를 잡았습니다. 점유율은 포항이 높긴 했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대전이 더 많이 만들어냈죠. 29분 이진현 신상훈으로 이어진 연속 슈팅은 황인재와 오베르단의 슈퍼세이브에 막혔고요. 하지만 전반 32분 하창래의 퇴장 이후 오히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포항이 수적 열세가 되자 내려서는 경기를 했고요. 이러자 오히려 주세종의 공백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이 볼을 점유했지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어요. 전반 슈팅이 7개였는데 오히려 후반에는 상대가 더 지쳐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3개로 줄었거든요. 이민성 감독이 공격 쪽에 변화를 주면서 숫자를 늘렸지만 선수들이 포항의 조직적인 수비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뒤에서 빠르고 정확한 패스가 나가야 템포가 올라가는데 그런 게 없었고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의 오프저블 움직임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하이라이트 보면 한 12분 되잖아요. 이날 경기 단 5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골 장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슈팅도 별로 없었고 그만큼 좋은 장면이 안 나왔던 거겠죠. 포항은 하창래 퇴장 후 박승욱이 가운데를 서고 신광훈을 하면서 4-4-1 형태로 갔는데 대전이 못한 것도 있지만 짜임새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대전 기대 득점이 1.43이었는데 무득점으로 막았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오베르단이 있었습니다. KUM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복덩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인데 축구를 잘해요. 위치 선정, 경기를 읽는 눈, 전개까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기록을 보면 팀 내 가장 많은 11개의 획득, 두 번째로 많은 5개의 인터셉트를 보였고요. 결정적인 순간 세이브까지 했습니다. 공격 시에는 정확한 전진 패스에 상황에 따라 역습 선봉까지 가거든요. 오베르단이 변수라고 사실 올 시즌 감안을 했었는데 맞아요. 좋은 쪽으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볼을 지켜주며 수비를 해주는 제카, 중앙에서도 존재감을 보인 박수웅도 좋긴 했는데 역시 오베르단이 제일 좋았고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전개하거나 수비하는 거 보면 팀으로는 확실히 올 시즌 포항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은 오히려 11대 11에서 주세종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주세종 공백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저는 아예 소득이 없는 경기는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수원의 수원 더비고요. 2대1로 수협이 이겼습니다. 수원FC가 시즌 첫 수원 더비에서 승리하면서 첫 승을 신고했죠. 확실히 수원FC가 수원을 상대로는 상성에서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승부는 안 나와요. 분위기만 해서 사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 가장 좋은 경기를 펼쳤거든요. 수원FC는 다시 3백으로 전환하면서 붕괴된 중원에 신세계가 들어갔고요. 왼쪽에 황순민, 수비에 박병현, 그리고 김현훈,
골키퍼의 노동건까지 변화를 제법 크게 줬습니다. 반면 수원은 지난 전북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같은 라인업을 꺼내들었죠. 초반은 수원이 주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원FC가 잘 막아내면서 기회가 생겼고요. 라스와 이광혁이 투입되면서 수원FC 쪽으로 무게추가 기웁니다. 사실 수원FC에 이날 KOM으로 꼽을 만한 선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뭐 선제골을 넣은 이광혁, 뭐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준 박병현 등도 충분히 잘했는데 전 라스로 하겠습니다. 사실 수원FC 공격 형태에서 라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일단 라스가 버텨줘야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공격 형태가 나오는데 지난 두 경기에서 이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광혁의 개인 기량에 의존한 플레이가 많았는데 이날 라스가 자기 역할을 100% 해주면서 수원FC 특유의 빠른 공격이 잘 됐습니다. 라스는 전반 40분 이광혁의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서 후반 7분에는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승리한 뒤 무리엘로에게 찔러주는 패스로 이날 두 골 모두 만들어냈습니다. 팀 내 가장 많은 3개의 키패스, 그 다음에 8개의 공중볼 경합 승리로 팀 승리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라스 말고 이광혁도 칭찬을 해야 하는데 확실히 김도균식 축구에 잘 맞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이광혁이 잘할 수 있는 템포로 가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수비 쪽에서 일단 전방 압박이 잘 됐고 흐르는 볼은 신세계가 과감한 몸싸움으로 많이 따냈습니다. 박병현이 중심이 된 수비도 이날은 집중력이 괜찮았습니다. 수원전 맞춤 카드로 내세웠던 노동건도 경기 막판 여러 차례 슈퍼세이브로 제 몫을 해냈고요. 반면 수원은 경기 후에도 이병근 감독이 거론을 했지만 바사니 김보경 공전 문제가 노출이 됐어요. 이날 슈팅이 수원FC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기대 득점이 0.85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공격이 좋지 못했다,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설명이 가능한데 김보경을 측면으로 돌리고 둘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을 썼는데 사실 지난 전북전 잘 됐을 때도 바사니가 나가고 김경중이 돌아오면서 좀 동선 정리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김보경 측면에 있다고 해도 프리롤이라 둘이 겹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병근 감독이 바사니가 가운데 1번이라가 못을 박은 상황이라 김보경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향후 중요할 것 같고요. 안병준이 계속해서 지금 전방에서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김경중의 이내 데뷔골이 유일한 소득이었거든요. 수원은 일단 못 이기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팬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초반 꼬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 강원대구전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조금 냉정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강원과 대구가 왜 현재 위치에 있는지, 왜 3라운드째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수 구성에는 약간의 변화를 가미를 했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점유율을 높이고 스타일에도 소폭 변화를 줬는데 기본적으로 행하는 축구가 지난 시즌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원은 이제 3백 중심. 그런데 이제 아래에서 공을 돌리다가 이제 양측면 공격수인 김대원, 양현준 그리고 양 윙백을 앞세운 측면 공격으로 활로를 모색을 합니다. 지난 시즌 이미 욘스볼을 경험한 팀들은 공략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대구는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하지 않고 자기 진영에서 포지션 잡고 있다가 박스 근처에 왔을 때 싸먹는 방식으로 강원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강원 공격진 상태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어막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였고 전반 10분에 이제 에드가가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고 24분 강원이 동점골을 넣었지만 세라토 발에 맞고 굴절된 행운의 골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을 골은 아니었는데 뭐 오승훈의 대처가 좀 아쉽긴 했고 강원의 이날 슈팅 수가 9개, 유효슛은 없었습니다. 3경기에서 29개의 슛으로 유효슛 3개입니다. 후반에 갈레고가 투입될 때 잠깐 반짝이다가 다시 조용해지는 패턴이 매 경기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대팀 입장에서 이제 대구도 뻔합니다. 어차피 세징야에게 공을 줄 거야. 내려와서 바드를 할 테니 내려왔을 때 에어싸면 힘들어할 거야. 그 역할을 서민우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세징야가 이날 피파울만 5개. 그리고 에드가 또 이용해야죠. 에드가 어차피 높이를 이용할 거야. 높이 우리 혼자서 막기 어려우니까 나눠서 막자. 이런 식으로 에드가를 괴롭혔고 에드가가 이날 혼자서 16번의 공중볼 경합을 떴습니다. 그중에서 9개나 성공을 했고 선제골까지 넣었으니까 에드가는 본인 몫을 다했지만 강원 수비수들이 에드가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면서 공격을 저지했다 할 수 있고 에드가 어쨌거나 골 넣었으니까 365일 만이더라고요. 딱 1년. 딱 1년 만이에요. KOM으로 일단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팀 모두 이제 3백 중심으로 단단한 수비를 우선 구축을 하고 전진할 생각은 크게 없어 보였기 때문에 지루한 공방전은 어떤 의미에서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무승부로 두 팀 모두 3경기 연속 무승을 이어갔는데 데미지가 조금 더 큰 쪽은 강원으로 보입니다. 이정엽이 다친 가운데 양현준이 이날 코뼈 골절상
까지 당했습니다. 올해 강원이 쉽지 않아요. 네, 초반에 좀 꼬이는 팀 강원과 제주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달 정도 결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4월 중순까지 양현준 없이 공격진을 꾸려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강원 사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남은 이적 시장에서 강원이 뛰어들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일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울산전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경기인데 울산이 2대1로 이겼습니다. 뭐 일단 선수 특히 골문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골키퍼의 상황 판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주에 있었는데 그 사전 감독님들 인터뷰하잖아요. 네. 다 나오면서 저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 성남에 있었는데요. 다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이제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이 직관을 했는데요. 중계 카메라가 주민규 공 잡으면 클린스만 보여주고, 그리고 황의조 골 잡으면 뭐 클린스만 보여주고, 근데 클린스만 감독 표정은 대부분 그냥 웃거나 무표정이었습니다. 다리 이렇게 오므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한 번 깜짝 놀란 표정을 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 골키퍼 최철원의 실책 장면 직후였는데요. 뭐 커뮤 반응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해외파만 뽑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던데 그 정도로 서울 입장에서 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상황을 보면 이제 김주성 선수가 고통을 호소해서 공이 사이드 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매너볼로 공을 다시 안으로 건네주는데 김주성이 이제 뒤에 있는 골키퍼에게 이제 발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공을 건네준 김주성은 설마 이거를 손으로 잡겠어 아마 싶었을 것 같고, 아마 또 최철원은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게 뭔가 온더볼 상황이 아니고 이게 잠깐 멈춘 상황에서 제가 공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너무 긴장을 해서 잠깐 정신이 혼이 빠져나간 게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다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 파울, 뭐 와인스 감독도 얘기했듯이 그런 상황은 축구에서 벌어질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아무래도 문제겠죠. 너무 쉽게 아타루에게 공을 그냥 건네주듯이 했습니다. 그게 컸죠. 네, 이걸 어떻게든지 폼에 앉든지 아니면 공을 밖으로 던져버리던가 경고를 감수하고 이런 식으로 간접 프리킥을 좀 지연을 했어야 돼. 왜냐면 프리킥도 앞에서 막았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못 차게.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경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얼레벌레 공을 빼앗겼고, 알타루는 아무래도 좀 영리했습니다. 뭐 울산 선수들이 뭐 천재 아니냐고 했다는데 잽싸게 공을 빼앗아서 뒤에 있는 마틴 아담에게 연결했고, 마틴 아담의 슛을 그래도 이제 최철원이 한번 이걸 막은 것도 웃겼어. 다리로 잘 막았는데 하필 공이 옆으로 흐르면서 이청용이 친정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 판단 하나가 아무래도 모든 걸 바꿨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아타루를 KOM으로 꼽고 싶고요. 뭐 서울로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승점을 따낼 만한 경기였다.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평할 것 같은데 울산 역시 이길 만한 경기였다고, 뭐 운이 따랐지만 자평할 것 같습니다. 뭐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아래에서 빌드업으로 풀어나오는 능력, 그리고 상대의 압박을 영리하게 극복하는 능력, 그리고 개막전에서도 어쨌거나 전북 상대로 역전승했고 이날도 또 역전승입니다. 지금 3경기 연속 후반전에 결승골을 넣고 있다는 점, 울산이 지금 안정적으로 가장 저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왜 1강인가를 이날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은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전북 광주전이었고요. 전북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북이 3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이날 전북의 주인공 문선민이었습니다. 앞선 2경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김상식 감독 큰 변화를 줬는데 일단 전형을 4-4-2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부상한 박진섭의 자리에 정태욱을 넣었고요. 백승호의 파트너로 맹성웅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문선민을 선발로 넣었습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겨우내 문선민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았다고 했는데 지난 2경기 아쉬웠거든요. 사실 이동준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전북에서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유형의 윙어는 사실 문선민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상식 감독이 경기 전 기술적으로는 실수해도 좋다, 정신적으로 실수하지 말자라는 말로 자극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멋지게 통했습니다. 이날도 사실 전북이 공격 전개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도 문선민한테 볼이 갈 때는 달랐습니다. 속도를 붙인 문선민은 여러 차례 돌파로 기회를 만들어냈고요. 다만 물론 뭐 마무리나 슈팅, 뭐 패스 상황에서 아쉬운 분이 있긴 했는데 후반 이마저도 씻어냅니다. 후반 28분이었죠. 혼전 상황에서 가마차기로 결승골. 2분 뒤 조규성의 슈팅이 맞고 나오자 뛰어들며 쐐기골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문선민 KUM으로 해야겠죠. 네. 문선민 이날 키패스, 드리블, 탈압박 모두 팀 내 최고였고요. 수비에서도 획득 부분 1위가 문선민이었더라고요. 각성한 문선민의 등장은 뭐 영입과도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당분간 이동준 공백
모래가 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 이날 몇 가지 소득이 더 있었는데요. 일단 정태욱이 포백에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수비 라인 재편을 위해 확실한 틀을 마련했고요. 또 맹성웅이 또 중앙에서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면서 최근 고민하던 백승호 파트너에 대한 부분을 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규성도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움직임이나 속도면에서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이날 대비 하파실바 기대했던 클래스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빌드업 과정과 속도를 붙이기 전 공격 작업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반면 광주는 이날도 확실히 자기 색깔을 보여줬습니다. 라인을 올려서 위에서 누르는 축구. 이종효 감독은 뭐 저렇게 발언을 한 이후에도 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내 소신을 버리지 않고 욕먹지 않으려면 위에서부터 계속 해야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엄지성이 빠진 경기 게다가 또 전북을 상대로 하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를 다시 한번 했거든요. 문제는 마무리입니다. 좋은 장면 여러 차례 만들어냈지만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널 서드까지 가는 거는 감독의 전략으로 가능한데 이 안에서 해결하는 건 개인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 이정현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천 제주전 인천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막하고 뭐 무슨 더비 많았잖아요. 근데 그 더비 주인공이 뭐 주인공다운 활약을 펼치고 팀도 승리를 이끄는 그런 장면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이날은 달랐습니다. 제루소가 K리그 친정이죠. 제주를 상대로 리그 최고의 윙어다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게임상에서 흔히 쓰는 용어죠. 뭐 컨디션이 빨딱 섰다. 이 표현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빨간색입니다. 전반 인천의 공격 전술은 그냥 제르소였습니다. 제르소는 에르난데스, 김보섭과 톱3의 이제 좌측면에 위치했는데 이명주, 신진호, 김도혁 특히 에르난데스가 계속해서 왼쪽에 있는 제르소에게 패스 몇 가지 지리더라고요. 네, 공을 연결했습니다. 특히 수비 뒷공간 을 연결했는데 조성환 감독이 특정 팀을 상대로 특정 전술을 준비해서 잘 먹혀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날도 제주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주 선수들은 당연히 제루스가 얼마나 빠른지 알았을 텐데 한 몇 달 만에 만나서 그런지 살짝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흔들리다가 20분 에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서 제루소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득점하는 그런 장면까지 만들어냅니다. 제루소를 당연히 KOM으로 꼽고 싶고요. 전반은 완벽한 인천 페이스였습니다. 제주는 공격은 거의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도리어 추가 실점 위기를 넘기는데도 급급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후반전에 선수 구성과 전술을 살짝 바꾼 다음엔 달라졌습니다. 빠르고 높이가 있는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에너지가 확실히 몰라보게 좀 충전이 됐고 전반 한 개에 그친 슈팅 수는 후반에 8개로 늘어났습니다. 인천은 이게 참 축구계 뭐 명언이잖아요. 격언인데 넣을 때 못 넣으면 그렇죠. 힘들어질 수 있다. 맞아요. 서서히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 좋던 이명주, 신진호의 헌신적인 플레이도 점점 줄어들었고 외국인 선수들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으면서 주도권을 제주에 내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후반 막판에 안현범이 민경현과의 경합 도중에 넘어지면서 페널티가 주어졌고 제주는 일단 동점골의 절호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주심이 VAR 온필드 리뷰를 보고 나서 노파울로 정정을 합니다. 이유는 누가 봐도 이제 안현범 단단히 좀 화가 나 보였습니다. 얼굴에. 그래서 이제 가레스 베일이 떠오르는 드리블 돌파에 의한 빨랫줄 슈팅을 쐈지만 골대에 맞고 나오는 그런 불운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천이 제루소의 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1대0 승리를 했고요. 인천은 지난 개막전부터 2라운드, 3라운드 되면서 점점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에다가 결과까지 따내면서 더할 나위 없는 어떤 경기를 치렀고 제주는 무무패 3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지금 그 공격진에서 골이 터져주지 않으면서 고민이 좀 더 커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3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4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